18세기 도시, 18세기의 밤의 공저가 있고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희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희원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는데 비가 정말 추적 이렇게 확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거는 이제 좀 디킨스가 워낙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품 중에서 사실은 소설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좀 에세이 위주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에세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 넌픽션이나 저널리즘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되게 런던의 뒷골목을 디킨스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가 본 걸 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저희가 이제 이런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에 있지만 밖에 비가 오는 그 풍경을 떠올리시면서 이제 런던의 어느 뒷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디킨스는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한 줄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영국이 사실 그 19세기에 굉장히 제국주의를 용성하죠. 세계 패권 국가로서 그 유명한 말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해 가는 와중에 그 잉글랜드나 런던 안에서는 굉장히 또 주변부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부각시켜서 계급 불평등이나 산업사회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이제 굉장히 밀도 있게 조명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2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사망했는데, 이 시기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빅토리아조 시기라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기와 거의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비대해져가는 그런 시기와도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조금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원래는 저기 남쪽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이제 런던으로 이사를 오죠. 이제 그 캠든타운 이쪽에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빚을 져서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혈혈단신으로 자기가 생계를 꾸려가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소설에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그 성장 환경을 가진 아이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자기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렇지만 그런 힘든 과정을 이제 다 거친 다음에 무슨 이렇게 수습 직원 같은 것도 하다가 이제 저널리스트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법원과 의회 출입하는 그런 프리랜서 기자로 1828년부터 한 이제 6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 생활의 결과물을 그 일환이 이제 사실 좀 앞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 버즈의 스케치라는 이제 그 에세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앞부분에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잘 안 들리나요? 진짜요?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작품 올리버 트위스트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유명할까 하다가 아마 그 스크루지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유명하지 않을까.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도 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때 작품이고, 이게 1843년 12월에 출간돼요. 그러니까 정말 딱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서 그런 출간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설도 워낙 많이 썼지만 그 하우스홀드 월스라는 그 주간지를 굉장히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잡지를 발행했던 잡지 발행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잡지라는 매체와 굉장히 친한 그런 작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두 도시 이야기나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위대한 유산이라고 저희 많이 번역본 나와 있죠. 그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제가 팟캐스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얘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그게 이제 그 핍이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큰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런던에 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막대한 유산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소개드릴 그 책이 비상업적인 여행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작품의 연표를 펼쳐 놓았지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맨 앞에 있는 버스의 스케치,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와 있는 비상업적인 여행가, 둘 다 에세이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디킨스를 얘기할 때 그 자기의 성장 배경이었으면서 동시에 이제 작품의 그 수많은 배경이 되었던 런던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킨스가 살았던 시기 자체가 런던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1800년이죠. 1800년경에 이미 사실 런던은 그 유럽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파리의 2배 크기로 이제 서구에서 가장 큰 도시였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빨간 걸 누른다는 게. 네. 여기 1800년경에 인구가 여기 한 100만쯤 여기에 와 있죠. 그리고 이제 가구 수는 13만 가구 정도 거주했다고 하는데 19세기라고 그러면 대충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간을 가리킬 텐데 19세기 내내 런던 인구가 한 매 10년마다 뭐 적을 땐 21%, 많을 땐 56%까지 증가해서 19세기 말이 되면은 이제 이때쯤이 되면 런던 인구가 거의 650만에 이르죠. 그리고 600만 가구 수를 가진 명실상부한 굉장히 거대 도시로 성장해서 이 19세기 내내 그 런던의 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안에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런던이 이렇게 급격히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대도시라고 할 때 보통 메트로폴리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 자체가 나오는 때가 이제 이때예요. 1820년대에서 30년대부터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부터가 이제 디킨스의 작품 활동 시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 뭐 파리하고도 많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파리는 이 당시 한 19세기 중반 정도 되면은 계획 도시로 지금 여러분들이 파리 하면 생각하시는 그 방사형 구조가 다 이루어져요. 물론 20년대, 30년대 이때는 아직 안 됐을 때지만, 근데 그런 파리와 같은 중앙 통제가 없이 런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이 자본과 시장의 힘에 의해서 막 성장해 가는데, 그래서 런던의 19세기의 사람들한테 표상됐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뭔가 나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알 수 없는 도시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대중적으로. 그게 이를테면 디킨스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이걸 넣어놨네요. 그래서 사실 그 1850년대 이쯤 되면은 파리는 그 오스만화라 그래서 그 제2제정 뒤에 오스만의 주도로 이렇게 방사형 그 도시 계획을 다 마무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그쵸? 예.
여기 개선문이 있고 요 길을 이제 샹젤리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쫙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약간 신도시 계획 같은 것이 이루어진 형태였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런던에 오면은 여기는 아직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구글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스타프 도레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가, 그 판화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1970년대에 나온 그런 작품 같은 걸 보시면 되게 막 미로 같고 뭔가 음울하고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재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런던 이야기할 때 그냥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내지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식으로든 런던 이야기를 할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런던을 보통 웨스트엔드, 이스트엔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 구분도 사실 19세기에 좀 공고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엔드 하면은 그 생각하실 수 있듯이 웨스트가 서쪽이니까 이거 서쪽 동네예요. 그래서 런던의 원래 중심지는 여기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시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런던에서 그냥 시티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티는 그 전통적으로 금융의 중심지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 런던 중심의 시티 오브 런던을 그 약간 기준처럼 해서 웨스트엔드라고 하면 이쪽 이제 뭐 소호나 그다음에 여기 켄싱턴까지 이렇게 이쪽을 이제 웨스트엔드라고 하고, 이제 메이페어 이쪽에는 이제 주로 뭐 왕족들도 살고 그랬던 동네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 좀 부유한 중산계급 거주지가 그 자리 잡은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엔드 하면 말 그대로 그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명이 보이실 텐데, 여기 화이트채플이나 아니면 여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바스너 그린, 그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와핑 지구, 그다음에 사실 지금도 이스트엔드 하면은 이스트 런던 하면 여기 달스턴이나 해크니 이런 데 다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그 19세기 당시에는 이 웨스트엔드에 비해서 저임금 노동계급 주거지로도 사실은 약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스트 런던은 엄청 힙해졌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전혀 다른데, 하여튼 예전엔 이런 식으로 좀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사실 또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1832년에 제1차 개혁법안이라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요. 오른쪽에 놓은 거는 제가 그냥 그 영어 표현을 같이 써놨어요. The First Reform Bill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 제1차 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재산이 10파운드 이상인 남성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랄까, 제가 지금 드린 설명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보통 선거권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뭔가 새롭고 혁명적이지만, 근데 그게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에게만 부여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834년에 신국민법이라 그래가지고 포어 로우 하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그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거를 개정을 해서 새롭게 제정을 하거든요. 요거는 또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19세기 중반을 영국에서 주로 그 빅토리안 에이지라고,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기하고 거의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했었죠. 즉위기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인데, 1837년에 즉위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디킨스가 막 그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1840년대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때를 부르던 별칭 중에 하나가 배고픈 40년대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Hungry Forties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838년부터 48년까지 한 10년 동안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지속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1차 개혁법안에서 배제되었던 이제 주로 노동계급이나 무사회계급들이 그 참정권 같은 걸 요구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영국은 굉장히 해외 식민지나 이런 거를 개척하면서 그 세계의 부를 막 빨아들이던 시기라서 그거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제 개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1851년 만국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그 만국 박람회라는 행사가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그 국가 런던에 돈을 다 끌어모아서 치러졌던 행사였는지 그냥 좀 느끼시라고 넣어놨는데요. 우리 그 왜 엑스포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 이제 엑스비션에서 그 X를 따와가지고 엑스포가 된 건데, 그리고 사실 지금 하는 그런 엑스포 약간 원형 같은 거죠. 네, 그런 건데 이게 만국 박람회니까 진짜 전 세계라면 사실 전 유럽이겠죠. 전 유럽에서 다 이 런던에 몰려와서 그 당시 뭐 상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해서 수정궁을 지어요. 물론 유리로 짓긴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그 수많은 돈과 인력과 그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이 화려한 수정궁을 짓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그 19세기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융성한 시기였지만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은 뭐 말도 못하게 어렵게 사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사실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디킨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이라고 저는 약간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에세이를 소개를 해봐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1836년에 나온 그 버즈 스케치라는 책의 표지예요. 버즈 스케치의 그 부제는 일상의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부제가 사실은 디킨즈가 앞으로 소설을 쓰면서도 내내 관심을 잃지 않았던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나 일상적인 삶 그런 것을 좀 미리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킨즈가 기자 생활을 좀 했어요.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해가지고 그 머닝 크로니클이라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버스라는 필명으로 런던 스케치라는 연재 기사를 써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후에 책으로 묶어가지고 보즈 스케치 그리고 일상의 삶 그래서 everyday life 그리고 사람들도 이를테면 무슨 아주 유명 인사나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들 everyday people 이런 이제 부제를 달고 이게 출간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즈 스케치 표지 그림이고 그 조시 크루크생크라는 일러스트가가 1837년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뭐 잘 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여기 버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sketches라고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작가가 자기가 일러스트했다고 illustrated by George Crookshank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1837년에 나왔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umford Biddle, Bodford, Spurgeon, and Ten Small Children 이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버즈 스케치 굉장히 처음 부분에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 그 스케치의 일부를 지금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어로 써놨네요. 죄송해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Election for the Middle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교구의 하급 관리 같은 거를 선거를 하는 이를테면 근데 선거라는 게 워낙 재밌잖아요. 막 유세도 막 많이 하고 온갖 이제 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 디킨스가 거기를 가서 좀 자기가 듣고 본 거를 이렇게 써놓은 그런 건데요.
이 왼쪽은 그냥 출처를 표시하려고 써놓은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요 사람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이제 둘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그 선거 운동을 하는데 재밌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이 뭐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스프루긴스는 10 small children and a wife. 애가 10명 있다. 이 사람을 해줘야 된다. 이 사람 그리고 그 읽어보시면 밑에 막내 둘은 쌍둥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이 사람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제 지지 않고 5 small children인데 왼쪽에 비해서 좀 밀리죠. 처음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유세할 때 실제로 그 꼬맹이 쌍둥이들을 막 그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 엄마가 데리고 와서 서 있고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제가 오래 읽어서 지금 약간 가물거리긴 하는데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 스프로기스가 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반대편에서 그날이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마차 같은 거를 그 당시 아마 옴니버스가 나왔을 때일 거예요. 옴니버스 하면 2층 마차예요. 영국이 2층 버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조는 2층 마차예요. 그래서 마차가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서 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탁 트인 데서 가는 그런 건데 하여튼 너무 더운 날이었는데 마차를 빌려서 이 부인들을 쫙 모셔가지고 사실은 이쪽에 투표하는데 앞에 딱 내려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래서 그 아주 긴 선거 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났다.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생각보다 읽어보시면.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븐 다이얼스라는 그리고 이제 이게 챕터가 sketches도 있고 scenes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븐 다이얼스는 그 scenes 중에 나오는 건 세븐 다이얼스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런던에 있던 그 하층 계급 많이 살던 동네 이름인데 이 장면은 오른쪽 장면은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 그 옆집 여자한테 남편이 술을 사주게 된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가지고 그 두 부인들이 싸우고 있는 걸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제가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은 이제 그 박면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그 디킨스 번역하기가 어렵다. 왜 그런 거 같냐. 근데 사실 그 수많은 이유가 있죠. 19세기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상황과 그 당시 역사를 함께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데 특히 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버즈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쓰는 구어를 그냥 이렇게 옮겨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글자로 보면 이게 뭐지라고 이거를 사실은 따라 읽어봐야 아 이 말이 이 말인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읽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첫 줄도 이게 뭐예요? 뭐 Why don't you patch into yourself? 이렇게 좀 이렇게 액센트를 막 세게 그러니까 Y가 제가 보기엔 문맥상 Y예요 Y. 근데 이제 그 약간 런던 그 특유의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피치 인트로 하면 뭐 너 그래서 저 여자 내버려 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답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다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건 허스번드의 줄임말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를테면 독자도 알기가 어려운 거여서 이제 그 런던 특유의 그 사투리를 커크니 액센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커크니가 중요하게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어디 헵번 나오는 My Fair Lady 아시나요? 그게 이제 그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드라마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런던 사투리가 심한 여자를 어떤 언어학자가 약간 내기 친구랑 내기 같은 걸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아주 그 중상류층의 표준 영어를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내기를 해서 그 말을 가르치고 교양을 가르치다가 결국 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죠.
그 마이 페어 레이디 처음에 보면은 오드리 헵번이 아주 이 커크니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What's that ain't colour right? And I can't read it. I can. I say, Kevin, the bar girl for poor gal. 꽃을 파는 행사인데 누가 자기 공연을 선보이는 거예요. All your people down at Chelsea. I meant no one. I said I'd let my charge to get me for one. You don't know what? You come to the absolute Far East. You were born in Begin protecting me against molestation from young women until I ask you. Anyone could tell the girl meant no harm. 말을 듣고 어디 사는지 알아맞혔어요. All your people down at Chelsea. Told you my people come from Chelsea. Never mind, they do. How do you come to be up so far east? You were born in Lisson Grove. Blimey, you know everything. You do. Oh, Mr. Miley, but Little Grove. It won't fit for people living around the back Live where you like and stop that noise. He can't touch you. You have a right to live where you please. Oh, my goodness. Where do I come from? Hoxton. Well, who said I didn't? Blimey, you know everything. You do. You, sir, do you think you could find me a text? I don't know whether you've noticed it, madam, but it stopped raining. You can get a motor bus to Hampton Court. Right. Well, that's where you live, isn't it? Yeah, tell him where he comes from. You want to go fortune Well, I have telling. thought of it. Perhaps I will one day. Please, no gentleman, Cheltenham? I ain't interfere with the poor How girl. do you do it now? Cambridge Simple phonetics, and, the science of speech. That's my profession. India? Also my hobby. Quite Anyone right. can spot an hour. Blimey, you techie's a bloomin' busy boy. I may ask you, do you do this sort of thing for a living at a music hall? Well, I have thought of it. Perhaps I will one day. Please, no gentleman, I ain't interfere with the poor girl. Do it, may I ask? Simple phonetics, the science of speech. Also my hobby. Anyone can spot an Irishman or a Yorkshireman or a Brogue. I can place a man within 6 miles. I can place him within 2 miles from London. Sometimes within 2 streets. Such disgusting and depressing noise. It has no right to be anywhere. No right to Ought to live. be ashamed of himself, a man he Is can. there a living? Gift Oh, of yes, like that. Mind his own business and leave the poor girl. Cease this detestable boo-hooing in studio, else seek the shelter of other place of work. I've a right to be here if I like, same as you. Woman who utters such disgusting and depressing noises has no right to be anywhere, no right to 대충 live. 제가 왜 Remember, you're a human 보여드렸는지 being with a 아시겠죠? soul and the 그래서 처음에 divine gift of 그 articulate 이제 speech. 꽃을 파면서 Your 굉장히 native 어렵게 language is 살고 the language 있는데 of 누가 Shakespeare 자기를 보면서 and 뭘 Milton 막 and the 적고 Bible. 있는 Don't 거를 sit 따져요. there 근데 뭘 crooning like a 적었나 bilious 했더니 pigeon. 이 언어학자가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소리만 대로 Look at her, 이렇게 prisoner of the 써놓은 gutter. 그거를 알게 되고 Condemned by every syllable she utters. 내가 그 By 이렇게 right, she should be taken 캡틴을 out and 캡틴 hung.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놨는데 Cold-blooded murder 제가 of the 그런 게 왜 English tongue. 잘못인가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Heavens, what a sound. 이 여자가 말하는 걸 This is 보고 what 어느 the 정도 British 하는지를 population 맞추죠. 그 calls 사람들이 an 깜짝 놀라서 elementary 그럼 나는 education. 어디서 어떻게 하고 이제 Sir, I think you've picked a 계속 poor 하는 example. 거죠. 근데 이 Did I? 그래서 이게 지금 자막이 있는데도 사실 거의 안 들려요. 디렉번의 말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 이 그런 말로 이 사람들이 싸웠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스케치라는 작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배경으로 좀 제가 생각해 본 게 19세기 중반에 이 장르물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흥미 위주로 많이 읽고 자극적인 내용 많이 담긴 그런 것들이 막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 이 런던이나 파리 등 서구 사회에서 쏟아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Mysteries of London, 이렇게 미스테리 시리즈예요. 거기에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 해서 되게 좀 자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막 살인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는 그 레이놀스의 런던 미스테리라는 작품이 이게 이제 4, 5년간에 걸쳐서 이제 연재가 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레이놀스 작품의 한 문장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이 대도시의 도덕적 철자에는 단 2단어만이 존재한다. 모든 미덕은 하나의 단어로 요약되고 모든 악덕은 하나의 다른 하나로 요약된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제가 약간 번역투로 써놔서 그런데 이 대도시에는
미덕과 악덕이 있다는 거죠. 좋은 거랑 나쁜 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거랑 나쁜 거는 뭐냐? 부랑 빈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거고 돈이 없으면 나쁜 거다.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근데 그 영어 문장에 wealth 대문자를 써놓고 period 마침표하고 줄을 세로 딱 그어놔요. 그 다음에 poverty 하고 또 마침표 딱 찍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 문장 자체가 사실은 이때가 이제 요새 표현으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던 그런 사회인데 이 부와 빈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이 문장에서 좀 사실은 그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디킨스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겠으나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방금 그 소개를 해드린 세븐 다이얼스 같은 작품에서처럼 이 작가가 기자였으니까 런던의 곳곳을 누빈 그 작가의 굉장히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데서 오는 현장감, 굉장히 현장감 같은 게 있고 이게 그 어디까지나 저널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또 서사적 진정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어제 스케치의 재미있는 점은 이 설명을 할 때 위라는 화자를 많이 써요.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사실은 이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라는 표현은 이 버스라는 디킨스가 화자로 내세운 뭐라고 해야 되나? 그쵸, 예, 맞아요. 그 런던을 보는 눈 같은 약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 개인을 넘어서 우리로서 런던을 누비면서 공간을 탐색하는 어떤 그런 집단적 주체성의 의미가 생각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 세븐 다이얼스가 굉장히 이제 막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디킨스도 런던 자체가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베냐민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세븐 다이얼스 같은 경우 거기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막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를 그 그냥 이렇게 소비하듯이 흥미거리를 소비하면서 그렇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을 전혀 이를테면 우스꽝스럽거나 이렇게 하찮게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어떤 그 지역의 활기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묘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거기 아까 머제 스케치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스트리트 나이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파를 못 찾아가서 이게 사파가 중간중간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안 맞는 사실 스트리트 모닝 사파를 괜히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사실 막 서사가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지나가다 본 걸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밤 11시경에 차가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런던 거리예요. 근데 이제 그 묘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안개가 모든 상을 위에 무겁게 자욱이 내려앉은. 그래서 그 런던 하면은 안개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밤이 돼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안개가 자욱히 깔려있는 뭔가 으스스하고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묘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스터리 시리즈 그런 데서 되게 관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거를 도입부를 쫙 깐 다음에 근데 뭐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도 설정이 비슷해요. 이제 어떤 인물을 그 화자가 보냐면 애를 팔에 안고서 구걸하는 여자를 만나요.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 미스터리 장르 굉장히 흔한 설정인데 화자가 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잔인하게 웃었고 그 밤은 굉장히 무자비한 밤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설 미스터리 소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여자가 뭐 구걸을 하다가 이게 거의 뭐 쓰러져서 죽는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좀 원하니까 그런 식의 결말이 많이 이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이 여자를 인물을 더 괴롭히거나 고통과 잔인한 불행을 안기는 데는 여기서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사실 이제 번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정 문장 몇 개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불행한 일을 스쳐 지나가면서 노래를 짜는 이의 마음속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단 말인가. 질병과 무관심, 굶주림 속에서 힘없이 겨우 불러내는 즐거운 노래 가사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국어를 해야 되니까 노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노래 자체는 굉장히 흥겨운 노래인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그 가사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잔치와 환락의 시간에 활기를 불어넣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독자를 호명하죠. 당신이라고. 사실 이런 글을 읽는 건 이제 중산층 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화자의 시선에 동참하는 독자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가 그 여자를 쳐다보던 시선을 탁 돌려서 독자를 쳐다보는,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여자를 보는 당신의 입장이나 당신의 어떤 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글 중에 하나가 이제 런던의 밤 풍경이라는 글인데요. 이거는 버젯 스케치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우스홀드 월즈라는 거기에 실렸던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우스홀드 월즈는 주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 저널이고 여기에 찰스 디킨스가 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뭐 Saturday, January 뭐 언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요 Nightly Scene in London이라는 글이 실린 이제 그 원본인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예쁘게 하려고 좀 잘렸는데요.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래서 이게 되게 비 오는 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정말 듣기 딱 좋은 날이에요. 비 오는 밤에 이제 구빈원이 또 이 디킨스 작품에 많이 나오는데, 구빈원이 이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좀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이 구빈원에 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비 오는 밤에 그 구빈원 안이 아니라 그 앞에, 그러니까 사실은 구빈원에 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거기서 쫓겨났거나 아니면 스스로 안 들어가겠다고 했거나 뭐 이런 식일 텐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넝마 5 뭉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넝마로 덮인 5개의 커다란 벌집 내지는 방금 무덤에서 꺼내온 시신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시신 5구, 누더기를 입은 5 흙무덤이라고 계속 이 사람들을 사실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로 이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비원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해온 사람들임이 밝혀지고요. 제가 이제 재밌다고 생각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계속 그 물질 덩어리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고 밀려나다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그 존재 조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과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 5 유령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을 사실은 사람이나 사회 영역 밖으로 밀어내서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드는 사회 구조를 좀 함께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 19세기 중반 이야기할 때 노폴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도 푸어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사실 이런 식의 논리는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뭐 퍼지다 보면 도덕적인 해이를 촉진시킨다는 논리에서 이제 이 법을 바꿔요. 그래서 기존 구비법 하에서는 그 아까 나왔던 구빈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영어로 하면 워크하우스예요. 그래서 뭐 노역소라고도 번역을 하고 구빈원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일한 대가로 구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원을 받는 원외 구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이 사람들한테 왜 계속해서 돈을 퍼주냐. 그래서 이게 문제를 삼아서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이 당시가 사실은 공리주의가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어떤 사회적인 원리가 되던 시기인데 공리주의는 원래는 그 사회 개혁 원리로 출발하죠. 그러다 이제 좀 나중에 변질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리주의자들이 그 빈민층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무상 구호를 폐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일 안 하고 다 그냥 구빈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냐. 구빈원 입소 자격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구빈법 개정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보면 가난에 대한 생각도 그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굉장히 옛날에는 가난 자체를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사회의 질서가 원래 뭐 위아래도 있고 그렇듯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생각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는데 이때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생겼냐면 이 빈곤이 저 사람 문제 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내지는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질병처럼 간주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정됐으나 나중에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을 뭐 체계적으로 핍박하는 공리주의적인 계약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사실 요거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올리버 트위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올리버 트위스트는 디킨즈의 나름 초기 작품 중에 이제 히트한 그런 작품이죠. 1837년에 나왔고요. 여기도 이제 19세기 중반 런던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다 여기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영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지죠. 20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그게 영화가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그 영화 중에서 몇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Who's라는 노래, 그러니까 그 뮤지컬 영화는 그 뮤지컬 넘버를 기준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Who's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보기 전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이제 구빈원인데 아이들 있는 고아원 같은 곳인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은 아이들은 뭐 너무 애들도 없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기 바쁜데 아이들도 뭔가 일을 하고 밥을 얻어먹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유튜브에 다 있는 클립들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랑 생중계로 오래 되고 있었는데 아무튼 팀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저희의 갈 길을 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느라 약간 놓쳤지만 아무튼 제가 그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결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올리버가 원래 구빈원에서 태어나요. 엄마가 얘를 낳고 바로 죽던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느 집 자식인지 모르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됐냐면 알고 보니까 얘가 이 집 자식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고아라는 설정이 출생의 비밀 이게 이제 사실 지금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매력 있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데 고아가 알고 보면 출생이 다 무슨 귀족이거나 왕족이거나 부잣집 버린 자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소에 그냥 이렇게 백일몽 꾸던 그런 판타지를 투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거기서는 뭐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아이를 낳고 죽기도 하고 돌볼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방금 이제 그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나오는 슬럼 같은 거를 좀 보시라고 한 건데요. 18세기 런던은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소비 문화가 많이 있었던 거리고 이제 중간 계급이 활보하던 그런 공간이었다면은 19세기 들어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불평등과 빈곤이 더 심화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그 노동 직접적인 생산을 요구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돼서 그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도시 주거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 슬럼이라고 불리는 그 하층 계급 공간이 19세기 들면 이제 런던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적인 지형으로 부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아까도 보여드렸던 그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런던의 슬럼 사파 같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웨스트엔드하고 이스트엔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 도레가 세븐 다이얼스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느낌 자체를 보시면 아까 1836년에 나온 버즈 스케치에도 세븐 다이얼스가 실렸었는데 그 그림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거기는 그래도 좀 그 그림은 뭔가 사람 사는 동네 같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슬럼하면 떠오르는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데 이 19세기 빅토리아조 시기에 명암이 있죠. 그래서 이 정말 영국이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제국주의로 확장하던 시기라서 전 세계의 부를 이제 런던으로 끌어모으던 시기인데 한쪽으로는 제국주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에 힘입어서 굉장히 융성하는데 그 내부의 식민지처럼 정말 그 혜택을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을 이를테면 뭐 영국 제국주의가 탐험하지 못한 마지막 미지의 땅을 런던에 있다 뭐 이런 식의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봐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런던 중산층 사람들한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 더 과장돼서 신비와 두려움의 기호를 일으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슬럼이라는 것이 실제 지형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야 거기 가면 진짜 뭐 끔찍한 일들 많이 일어난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약간 상상력의 구성물이 동시인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요거는 약간 학문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게 찰스 부스가 1889년에 만든 영국 계층 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까만 게 가장 빈민 계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very poor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purple은 이게 약간 섞여 있는 거, 그 다음에 핑크는 그냥 한 중간 계급 정도, 그 다음에 red, very comfortable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중산층, red가 이제 middle class, 이게 이제 중간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yellow가 이제 upper middle하고 upper middle 상류층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를테면은 계층 지도를 이제 19세기 말에 이 부스가 만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수업 자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시면 이제 지도도 사실 어떤 제언물이라서 우리가 그걸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번 보이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일단 노란색이 여기 좀 몰려있죠. 왼쪽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웨스트엔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까만 게 가장 빈민계층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엔드하고 이스트엔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지도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 19세기에 그 재현되기에는 여기가 마치 무슨 천국과 지옥처럼 정말 그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경계가 있고 여기는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되고 웨스트엔드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재현이 나타나는데 이 지도를 보고 사람들이 동시에 또 하는 얘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들도 여전히 동쪽에 살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빈민계층들도 사실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 웨스트엔드하고 이스트엔드를 완전히 서로 다른 공간처럼 재현하는 건 이를테면 문화적인 재현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서울, 막 강남, 강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그 표현 자체도 물론 남쪽과 북쪽이라는 확실한 지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말이 갖게 된 그 이상의 기표 같은 게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를테면 언론이나 매체나 아니면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스트엔드하고 이스트엔드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보여드렸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뮤지엄 오브 런던 갔을 때 보니까 이 지도가 유명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요 지도 자체로 방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서 이 지도가 이제 어떤 그런 사회학적인 리서치로서 갖는 의미 뭐 그런 걸 그냥 해놨더라고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박미영 선생님 질문 주셔가지고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 당시 소설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쫙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재를 하잖아요. 연재를 1년도 하고 2년도 해요. 그 주간지 이런 데 매주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클리프행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그 클리프행어라고 했을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 요새로 치면은 그 요새 이제 웹소설 같은 거 나오는데 저도 많이는 못 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막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이 나오면 딱 끝나가지고 그거를 요새 사람들은 절단신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절단신공.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그런 식인데 건데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이를테면 학계에서는 이거를 파트 퍼블리싱을 해요. 나눠서 출판한다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쓰는 클리프웨어가 더 유명하긴 한데 그래서 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그 Great Expectation이 이제 나올 거라는 연재되고 있다는 그런 광고인데요. 여기 써놨네요. All the Year Round라는 잡지에 1860년 12월부터 8월까지 이제 이게 연재됐는데 그게 연재된이라는 광고고 디킨스는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그 독자들에게 작품을 널리 알리길 원했던 그런 작가였어요. 뭐 나는 작가니까 고고하게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을 잡지에 연재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해당 회차를 마무리해서 이제 독자들의 흥미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행본을 읽는 경험하고는 독서 경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단행본은 그 자체가 그냥 자기 완결성이 있죠.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으면 되는데 정기 단행본이나 잡지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매체 자체가 이게 앞으로 보다음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개방적인 출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잡지에 연속 게재되는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한 호흡을 읽는 대신 주어지는 대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나눠서 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이때 소설은 사실 지금에 비해서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지금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너무 볼 게 많은데 그 당시 소설은 사실 소설만큼 재밌는 게 없었던 그런 것인데 사람들이 이게 1년 동안 연재되면 1년 동안 그 인물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연재 딱 끝나면 한 일주일 동안 막 그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야, 걔 어떻게 됐을까? 난 걔가 좋더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설은 굉장히 지금 소설 그러니까 읽기라는 경험은 원래 고독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 읽기 경험 자체가 좀 달랐던 그래서 그 읽기 사이사이에 그 독자는 자기의 뭐 계속되는 삶의 경험과 독서 경험을 좀 더 뭐 긴 호흡으로 접목하면서 사실은 그 인물과 작품과 그 시간 동안 진짜 함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순회 낭독회도 많이 했어요. 디킨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독자 지향적인 작가였고요. 자기가 찾아가서 글을 읽어주면 사람들이 오면 물론 돈을 좀 받았지만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 본격적인 순회 낭독회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디킨스가 그냥 처음 글을 읽어보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디킨스가 굉장히 젊게 나오고 이 오른쪽이 이제 그 노팅엄이라는 데서 디킨스의 Farewell Reading 오늘 아니면 언제 또 올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이제 그 순회 낭독회 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지 스케치는 1830년대에 나왔으니까 디킨스가 정말 작가로 초자로 처음 첫 발을 뗀 그런 때 나왔던 작품인데 이 비상업적인 여행가라는 에세이는 굉장히 후기에 나온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지 스케치는 이 머즈가 약간 화자로서 그 작가 자신을 넘어서는 어떤 대표성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화자를 내세워서 런던 곳곳을 누비며 런던 하층민 공간을 탐색하고 재현하는 저널리즘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머지 스케치는. 근데 이 후기 산문집인 비상업적인 여행가는 정말 그 디킨스가 성공한 후에 이제 디킨스도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정도 부가 생기고 이제 파리 이런 유럽을 다니면서 자기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써요. 같은 에세이라도 좀 글이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디킨스가 워낙 그 런던의 거리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밤에 산책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리 걷기, 특히 밤 산책을 좋아했던 디킨스가 자기가 실제로 도시에서 마주치고 겪었던 경험들을 많이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린 글 중에 이제 외국 여행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사파는 그 Uncommercial Traveler의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사파인데 이 사람은 아시죠? 디킨스고. 근데 여기 잘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초상이 마치 물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작가가 이제 파리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파리에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시체 공시소를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변사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이 사람을 찾을 수 있게 그 시체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파리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꾸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시체 공시소에 갔다가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시체가 아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런 남자가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보는데 그 이미지가 이 사람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그런 경험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그 접시 위에 음식이 마치 그의 한 조각처럼 보여서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내가 여름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멱을 좀 감으려고 이렇게 물가에 들어갔는데 금방이라도 그 시체가 옆에서 나타날 것 같아서 그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여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Uncommercial Traveler 같은 경우에는 이 작가의 좀 주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내밀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하기는 어려운 걸 오히려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내밀한 경험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글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거는 이 시체 공시소를 좀 다른 식으로 묘사를 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시체 공시소 가서 시체 구경을 하다가 근데 사실은 그게 구경으로 끝나지 못한 거죠. 내가 그 이미지에 이렇게 짓눌린 약간 그런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시체 공시를 기다리는 파리 노동자들 사이에 떠밀려 다니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구경거리였어요. 사실은 그게 필요가 있어서 생겼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젊은 여자 시체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구경거리. 거기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체 공시를.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이 사람이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시체들의 죽음의 이유가 강물, 총, 사람, 도박, 도둑질, 증오 이 중에 뭐였을까를 막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몇 번 찔렸고 총알 몇 개가 박혔고 갓 죽었냐, 부패한 것이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면서 막 그 거의 정말 눈으로 잡아먹을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노인의 시체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는 거기 앞에서 그 진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자연사 한 거보다는 사람이 죽였기를 그 자신이든 다른 이든 이게 번역투라서 제가 이런데요. 그러니까 자연사 한 거보다는 자살이나 타살이 더 재밌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시체를 앞에 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여기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관리인이 여기서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좀 딴 데 가서 놀다 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노인의 시신이 공시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디킨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치 굶주린 식인종들처럼 몰려들어서 비상업적인 관심으로 대상을 굶주린 이리떼처럼 노려본다. 그래서 자기도 시체 공시소를 가서 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외국 여행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외국 여행에서 그 음식이 죽은 사람의 한 조각처럼 보이는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타자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자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공중, 그게 사실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덜 용감한데 여럿이 또 같이 있으면 더 뻔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의 시선으로 대상을 좀 착취하고 있다는 자의식 그런 것들도 드러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도 사실은 그 흥미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구경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 시체 공시소 하면은 대번 떠오르는 유명한 소설은 사실 그 졸라의 페르스라떼 이게 그 언커머셜 트래블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와요. 이게 나온 몇 년 후에 이제 1867년에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체 공시소 자체가 파리에 있었는데 이거를 BBC에서 이제 시리즈 영화로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소설에 보면은 아까 보셨죠? 잘 됐어요. 그 여자가 목을 매서 죽은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정말 깨끗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데 이제 목에 목맨 자국이 있는 그거를 보고 남자 주인공이 약간 이제 섹슈얼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 올랭피아 이 마네의 올랭피아 그림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나온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요거를 보여드린 거는 그 시체 공시소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우리가 약간 어떤 건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짧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글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 글이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게 있다면 그런 자극적인 장면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그 동네를 벗어나서 실제로 어떤 젊은 여자의 사체를 대면하는 경험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추위가 매섭던 어느 겨울 오후에 이제 익사한 젊은 여인의 시선을 우연히 발견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걸 봤더니 뭐 어떻고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병치를 시키는데요. 경찰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뚫어져라 그 밀랍 인형 전시를 보듯이 직업적인 시선으로 보고 근데 이제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저기 신원도 아이덴티파이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을 보여주냐면 이제 어쨌거나 그 시체를 실으러 배가 오는데 그 배를 이제 어떤 여자가 몰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은 금방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만든 것이냐 그걸 바라보는 굉장히 좀 대조적인 태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을 떠난 여기 우리 소중한 자매의 비참한 광경은 참으로 끔찍하게 쓸쓸하고 참으로 끔찍하게 슬프고 참으로 끔찍하게 불가사의하구나. 그래서 되게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요. 또 거기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그 테레스 라켄의 시체 공시도 장면에서 그 여자 시체는 그냥 이렇게 시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처럼 미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공감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마지막에 드러낸다고 보는데 그래서 디킨스 하면은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많은 것이 어떤 감상적인 측면, 센티멘탈한 측면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것이 디킨스가 갖는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그 리얼리즘으로 가지 못하고 왜 감상성으로 빠지냐 이렇게 그걸 한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회가 양극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던 때인데 그런 식의 감상 내지는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거를 공유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회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일종의 공동체성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에세이를 위주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시간도 됐고, 네, 제가 그 다음에 밤 산책 네, 여기 정도까지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정혜원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아니고 오늘도 들었을 때 내용은 좀 슬프고 네. 어두운데도 음악이 어째 그렇게 경쾌하고 발랄할까? 맞아요. 그래서 그 뮤지컬 곡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맞아요.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가서도 브로드웨이 가서도 굉장히 히트하고 사실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그때 작품이에요. 곡이 하나도 후지지 않고 요새 곡처럼. 왜냐하면 뮤지컬은 20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네, 맞아요. 그거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경우도 아까 교수님 틀어주셨는데 예, 그런 내용도 보면 지금 봐도 아주 새로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런던 소개하시면서요. 네. 선생님 말에 런던의 인구가 650만인데 밖으로 600만 가구라 그랬는데 네네. 1인 가구란 뜻인가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있지?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제가 그거는 그러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뒤에 밤산책이라는 글에서 그 당시 그 노동자 계급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집에 평면도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밀주거인데요. 아, 이게 약간 이렇게 돼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이게 피트 단위인데 그 집이 이렇게 그 영국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지금 뉴욕 같은 데 가도 그 집이 이렇게 구조가 길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의 앞에 파사드라고 하는 데가 좁아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보기엔 예쁜데 근데 이제 들어가면 쭉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엌 같은 게 아주 작게 있고 이렇게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대 하나에 그 다 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 남자애들 3명이 자고 그러니까 요게 침대 사이즈니까 그 침대 사이즈를 유추해서 집 크기를 유추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큰 침대에 여기 이제 5명 자는 거예요. 여기 엄마, 아빠, 막내, 그 위에 바로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딱 누우면 엄쭉 달싹하고 근데 그럼 이렇게 사는데 근데 사실 넓은 집 어마어마하게 넓고 몇 명 안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네. 그리고 교수님 그러면 제가 여기 찰스 디킨스의 소설들은 산업혁명하고는 뭐 때려야 뗄 산업혁명이요. 네, 때려야 뗄 수 없잖아요. 그 영향이 그 전반에 다 그러면 찰스 디킨스의 글들에 전부 다 흐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산업혁명 그 많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던 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이를테면 소재적인 측면이나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디킨스 작품에 많이 나오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드렸었죠.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그래서 감옥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 얘기 안 한 것 중에 그 밤산책이라는 그 글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밤산책이 말 그대로 디킨즈가 밤산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런던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얘기인데 그 서더크라고 템스강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킹스 벤치 프리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그 채무자들이 주로 수감되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킹스벤치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 죽는데 그게 건식병이라는 병에 걸려 죽는데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병이 진행이 걷잡을 수 없게 돼서 죽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건식병이 고리대금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듯 무지막지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빚을 진 이들이 그거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그 표현 자체가 보시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그 뉴게이트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기 위해서 데터스 도어라고 들어가는데 사실 거의 못 나오니까 이게 데스스 도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이 건식병이라는 게 나무가 마르듯이 사람의 몸이 이제 썩는 병인데 이거를 사실 고리대금 이런 것이 환유하는 그 당시 금융 시스템의 비윤리성 그래서 이제 당대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고 아직도 그렇죠. 런던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산업혁명의 발상지는 이제 영국이고 사실은 그거 좀 더 북부의 공업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런던은 금융이 훨씬 중요한 그런 이제 도시인데요. 금융의 중심지고 이를테면 스톡마켓, 주식시장 이런 거 제일 먼저 생긴 데가 런던이었고요. 그런 세계 금융의 중심지 런던에서 사실은 돈 때문에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 또 그런 빚
그 다음에 감옥 이미지. 이게 사실은 그 전반에 걸쳐서 되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 말씀드렸죠. 예. 오늘 정기훈 교수님의 찰스 디킨스의 런던 에세이,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또 대구문학관이 또 기획한 세계가 사랑한 작가들 외국문학의 밤 세 번째 시간이 또 내일 7시에 또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중국의 작가 위하의 작품 세계와 폭력, 죽음, 삶, 그리고 현대 중국에 대한 강연이 경북대 김미정 교수님의 강의로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